늦은 날씨인데도 귀한 걸음해 주신 내빈과 크리에이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갈지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수사를 진행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고요. 지금 국회 가방위 그리고 성평등 가족이 운영위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황정화 의원님께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 주최해주신 우리 사단법인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회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과방위에서 이제 작년에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여러 AI 관련 업체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정책들과 함께. 그런데 특히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거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지능 정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또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든 당연히 비법이 명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급변하면 할수록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AI가 대신한다고 하는 우리 사람, 또 사람의 노동, 사람의 업무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변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맞서서 우리 국제가 발빠르게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초점 맞춰서 여러 지금 정책들을 발굴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당연히 소외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소외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러 직군들, 계층,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문제겠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런 협회에서 또 좋은 토론회 정책 간담회를 제안을 해주셨고 당연히 흔쾌히 제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특히나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그 산업의 지능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 플랫폼에서 피해를 보거나 또는 플랫폼 우리가 정책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일반 소비자로만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도 참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 정말 잘 경청하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법안 등에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러 이렇게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신명규 사단법인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회 회장님의 감사를 뵙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회 좀 길죠. 저희는 줄여서 그냥 영어로 코딕이라고 부릅니다. 코딕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회장 맡고 있고 동덕여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신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는 취업을 취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하는 건데 일본은 이 회사가 다 해주니까 취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취업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창업을 유도를 하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들이 사실 근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근데 창업을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창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크리에이터라는 일은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웹 2.0 등등등 지나는 세월을 겪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3년 전 통계 같은데요. 어도비의 통계를 보면 크리에이터 경제의 규모가 약 한 5조 정도,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가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생태계로 발전을 한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의 충돌 또는 알고리즘의 폐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새롭게 AI 시대에 AI라는 환경과 어떻게 다시 한번 공존하고 조화롭게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자리가 잘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제도적 정비, 정책적인 대안, 활성화 방안 이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단순한 목소리를 내는 걸 떠나서 대안을 같이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터 협회의 일련의 일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에 시초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식사를 준비해 오셨을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유성 황정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AI강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시의적절하게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선택의 보호와 크리에이터 독립 확립을 위한 정책 강단에 기술을 준비해 주신 이주희 의원님, 그리고 크리에이터 협회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AI 기본법이 과방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5년 1월이라 시행 6개월에 준해서 우리가 어떤 법 안에 개정이 필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주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김기현 위원장님과 함께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AI 상강, 대한민국 AI 상강을 위해서 AI, 피지컬 AI 특별법, 국가연구데이터법, 그다음에 지산주소를 구현하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대표 발의했고 이미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나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가 AI 기본법의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3년 유예 보관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미 AI 관련해서 진행한 바가 있고요. AI가 지금 우리 일상과 사회와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전반을 전부 다 변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빅데이터 영상에 의한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것이 창작자들의 상상력을 발을 놓는 죽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양축을 양날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입법을 하느냐가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AI 시대의 미디어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활활 날개를 달아주게 할 수 있을까 저의 큰 고민입니다. 이 거대한 물론 AI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AI가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경쟁력과 창작자의 권익 이 두 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성장 추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이고 하나는 콘텐츠,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둘 다의 양 날개를 대한민국이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첫 번째 주제인
크리에이터 조사 기반 실태 진단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김성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결제 맡은 명지대학교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게 의미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원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딥페이크를 잡는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터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가 AI를 이끌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명지대에 있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메타클라우드 회사고요. 제가 딥페이크 탐지랑 오토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 연구 주제가 뉴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풀려 광고랑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이제 수비 됐죠. 수가 관련된 연구를 아마 여기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크리에이터 1세대실 것 같은데 저는 크리에이터 연구 1세대였습니다. 그렇고요. 제 이력이 특이한 게 정보보호를 같이 교수님 몰래 공부하면서 현재 이 딥페이크 관련된 연구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들을 들었던 게 연구하면서 제가 아프리카 TV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였고 선도적이었는데 논문만 내면 트위치에 하는 거 리뷰어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좀 막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규제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을 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누가 봐도 되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든 딥보이스 탐지 모델하고 페이스 얼굴 바꿔서 이제 사기치는 그런 것들 사실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해외 사례인 것 같지만 저희 투자하겠다고 오신 투자사 팀사들 대부분이 이거 피해 겪으신 분들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 탈취 너무 많고요. 사실 아마 크리에이터 분들 이제 인지도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문제 앞으로 더 많이 굉장히 자주 본인들의 이제 컨텐츠들이 사용이 되실 거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 이것들을 결국에는 크리에이터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너무 성사에 많이 휘말리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장 왜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미출시 신차에 대한 외관을 AI로 가상으로 생성해서 사실 거의 뭐 실제 수준이랑 동일하게 되니까 이거 갖고서 이제 블로그를 쓰게 되면 트래픽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하시는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내가 트래픽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고민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차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통 질서, 크리에이터의 생태계, 자동차 산업, 그리고 국민분들도 분명히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짜에게 공신력을 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성 4대 미디어 이후에 뉴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사실 가짜 뉴스 자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항상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가짜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잘못된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로 트래픽 만들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광고 수익이나 트래픽으로 다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정상 창작물을 이제 가짜로 판정하는 이제 시스템들, 일종의 오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획하고 다 했는데 이거 AI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AI와 관련된 판정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검수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전에 아프리카 TV가 인간 검수를 했던 게 이제 나쁜 컨텐츠들 이제 하려고 사람이 다 그걸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교차 검수, 테크니컬하게 검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굳이 플랫폼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오탐 자체가 안 생기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유통처가 실질적으로 배상 책임에 대한 제도를 갖고 있듯이 사실 쿠팡에서 뭐 잘못 사면 쿠팡이 책임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오토마팅을 하게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시적인 워터마킹을 하게 되면 콘텐츠 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가시 워터마킹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비가시 워터마킹을 했을 때 편집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깨집니다. 혹은 이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워터마크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AI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그감만 남아있어 충분히 판정할 수 있어서 이건 사실 플랫폼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통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복제하는 행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 보면서 저도 저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누군가 거를 베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범주를 가져갈 거냐, 이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랑 조금 다른 관점들을 실무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저작권이 AI한테 있을 거냐, 혹은 그 전에 데이터를 만든 사람한테 있을 거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얼마나 이게 관여됐느냐를 갖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AI의 프롬프트에 사람이 활용이 되면 이건 인간이 만든 거에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경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범주 확대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뉴스체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뉴스를 무단 전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일종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뉴스가 어디로 유통되는지 보는 건데, 이 사실 뉴스라는 것도 일종의 콘텐츠잖아요.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지금 방리통에서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크롤링을 했을 때 이거를 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이게 좀 제도나 정책적, 사실 기술을 이제 더 넘어서서 제도나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전형적인 시장 실패가 AI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새 유튜브 하신다고 가끔 그러시는데 자꾸 AI로 영상 만드세요. 그래서 잘 만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드시는데, 이게 그럼 과연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AI를 계속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가치를 부여하실 겁니까? 돈을 내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연구들도 필요합니다. 생성 비용 자체가 0이 됐고요. 검증 비용이 무한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그때 당시 한 번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비싼데 이걸 복제하는 비용이 굉장히 싸다는 게 큰 문제였는데, 그게 복제 이후에 사실 검증 비용이 그 역시도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웹파드 생기고 막 다운로드 받고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오탕과 미탕, 오탕입니다. 트루 네거티브 아니라 펄스 네거티브인데 죄송합니다. 오탕과 미탕, 그래서 가짜인데 가짜라고 판단 못하거나 진짜인데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실험실에서 돌리면 정확히 99% 나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현업에서 돌리면 70%,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 스스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수준의 무언가를 가져가야 됩니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제 레몬 마켓이라고 하죠. 실제 시장 자체가 레몬화돼서요. 정상적인 재화보다는 레몬제, 좀 열등제들이 더 잘 팔리는 그런 역선택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고, 떨어진 퀄리티 때문에 글로벌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리스크 일방적 정확화 말씀을 드렸고, 시장 실패라는 것 자체는 제도들의 개입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코딕이랑 같이 이제 크리에이터 권익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진행을 했고요. 258명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자체에서 AI를 이제 거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안 쓰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된다. 근데 보호에 대한 요구가 기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사실은 이거 쓰지 마로 가지 않게 저희가 좀 방향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전장치 형태로만 쓰일 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제 피해 침해 겪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플랫폼 오류로 노출받고,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실질적으로 노출이 감소했다는 게 굉장히 큰 크리에이터 분들께 이상 상황일 것 같고요. 무단 복제, 내 거를 복제해가네. 근데 예전에는 복제하려면 자기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AI를 쓰면 되네. 그에 따른 수익 창출 제한, 딥페이크나 음성 복제, 이거는 사실은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개정의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침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의 알고리즘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청정부인데 왜 자꾸 AI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에 대한 성명 창구가 부재하고 사실은 유튜브 같은 데 그냥 거절하고 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로컬의 법제화가 이제 글로벌 법제화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설문에 대한 응답 중에 인간 검수를 하자. 사실 인간 검수한다고 해서 100% 검수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인간 검수는 아니면 기술적으로 검수를 하든 여러 가지 검수 방법들을 다양하게 놓고 그것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접근들을 같이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터마킹이 어차피 법적으로 이미 필수고 올해 1년이 지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정책적인 접근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의 복지 리스크는 사실은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표시를 하거나 또 퍼블리시티권을 좀 강화하거나 옥수학 방식들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 부분은 법의 좀 기술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런 선생님께서 또 다음에 말씀 주시겠지만 좀 기술적으로 법의 기술적인 부분에 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구간이 어디냐고 하면 팔로워가 1000에서 1만 정도 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도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팔로워가 많은 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성장기에 있는 저분들이 더 커야 사실 산업 전체가 커지고 또 거기에서 대박 콘텐츠도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사실 자라나는 싹을 인공지능이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보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진주를 우리가 흙바닥에서 찾아야 되는데 흙과 보석이 같이 사라지거나 혹은 흙이 보석인 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금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피해를 미경한 사람들이 보호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면 이건 보통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잘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이제 실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은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선제적인 생태계에 대한 인식들을 다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겪어본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원래 볼 수 있는 위협보다 더 크게 위협들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구제 원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좀 이것들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구들이 되겠습니다. 구제 절차는 이제 겪어본 사람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게 구제 절차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앞서서 인간검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뭐 설문이든 추가적인 연구든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답변하시기는 인간이라도 검수를 해줘라 그러면 알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글로벌 플랫폼이나 국내에 있는 플랫폼들이 이 작업을 과연 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요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요구하는데 제가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데이터에서 사용량이 많은 사람은요 정책 수요가 낮고요 태도가 좋은 사람, AI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책 수요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현 상태에서 무언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건전한 크리에이터 분들도 언젠가는 누구를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분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골든타임에 간담회를 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두 의원님과 이제 과장님과 이제 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 왜냐하면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가지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면 모두가 모두를 속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서술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정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순수 창작을 지향한다. 사실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콘텐츠의 다변에 굉장히 기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4대 미디어만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 볼 수 있는 콘텐츠 종류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창작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필요한 적은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AI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생성물에 대해서 이제 원작을 쓸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자. 2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정말 불법 다운로드, 불법 콘텐츠 많았습니다. 돈 안 주고 인강 듣고 돈 안 주고 영화 보고 다 웹하드 보고 했었는데 지금 어떠시죠?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저희가 지불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부가 됐고 그 지불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K-팝이나 K-뷰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K-컬처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체계, 보상적인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 과제는 뭐 뒤에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시긴 하겠지만 콘텐츠 확산을 차단, AI 가짜 콘텐츠를 확산을 차단하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알고리즘 오류의 구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학습이나 복제를 방지하는 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AI로 판단하는 기술, AI를 AI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술, 진짜 콘텐츠를 AI라고 판단하지 않는 기술, 진짜를 진짜라고 판단하는 기술. 사실 이게 AI의 학습의 기본적인 결과물들의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2x2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진짜를 진짜로 판단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이제 AI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용자이자 사실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반대가 아니라 안전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다. 사실 지금 브레이크 없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브레이크 하나 좀 만들어보자가 되겠고요. 침해가 현재 진행형 구조적이고요. 생각보다 잘 노출이 안 돼요. 저도 제 주변의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딥페이크로 거래처에 3천만 원을 송금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원 학생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게 뉴스에 나진 않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 항해는 이제는 사실 자율규제라기보다는 사실 아직까지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고 보니까 규제가 이제 들어갈 틈이 좀 없었고 이제 국가도 연착륙을 이제 법제도를 연착륙시키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줬는데 참 그러면 더 잘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또 자신의 어떤 니즈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악용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조금 저희가 넣었고요. 다음 발제가 있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 드리면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이제 딥페이크 탐지하고 오토마스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플랫폼들이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이거는 당장 돈이 들어서 그래요. 이건 본인들한테 비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상되는 코스트를 과대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AI를 활용해가지고 콘텐츠 만들기, AI를 활용해가지고 물건 뭐 하기 이런 데는 엄청 편한 대쪽에 노동력을 다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그거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크게 없으세요. 아마 20년 전에 뭐 농협 뚫렸을 때, 국민이 뚫렸을 때 그 이후에 금융권이 제도화, 그런 부분이 제도화 됐듯이 기술적으로 그제서야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콘텐츠 생태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이제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들 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정확하고 현실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해 주신 사례에 저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와닿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발표를 준비해 주실 신원일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13년도 민사소송 위주로 했고 유연한 게 2019년도 코디 법률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표법, 부당경제방법이나 그리고 특허 이런 소송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이게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입법 시스템을 먼저 정비를 하고 사회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로스쿨 이제 자기소개서 했을 때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입법 시스템의 수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K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표시해가지고 그 입법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제에 너무 잘 설명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258명 데이터는 모르스 입법할지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60.9%가 권익 침해를 직접 경험하고 75%가 성장 구간의 피해를 받고 플랫폼 알고리즘 리스크 경험 43%입니다. 최근에도 그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계정이 정지됐다고 난리가 났던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도 유튜브에서도 심심찮게 계정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딕 그 소속 회원 중 한 분 지인도 그렇게 그 피해 사례를 호소했는데 변호사한테 되게 답답한 부분은 사실 이게 당장에 할 수 있는 이 조치들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드시 이제 그 아까 응답했던 소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던 그 6가지인데 이게 모두 수요자가 응답률이 35%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 6대 정책 모두가 개별 구제가 아닌 패키지 입법, 종합적으로 한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피해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권리 침해고 두 번째는 이제 절차 침해입니다. 권리 침해는 이제 남이 이제 자신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아니면 딥페이크 음성 복제 아니면은 이제 플랫폼 같은 데서 이제 무단 크롤링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를 받는데 이게 사실 저작권법이나 현재 부정경제관리법 위반으로는 해석하는 좀 소속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절차 침해인데 이게 뭐 실제적인 침해가 반드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유를 보지 않고 행정처분에서 사실 이유를 보지 않고 처분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유도 모르는 채로 계정이 정지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플랫폼 오류로 이제 노출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흔히 노란 삭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제재되는 건데 이 제재 사유를 통보도 하지 않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이라고 해야 될 그런 조차도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 대리인이긴 한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변호사로서 내용적인 평을 보내자고 하더라도 정말 실효적이지 않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계정이 정지되고 사람에게 물어볼 창구조차 없는 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코딕 회장님이 숫자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2002년 3년 전이라서 지금은 더 성장했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매출이 5조고 종사자가 5만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큰 시장 규모라고 생각되지만 사업체의 83% 정도는 사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자입니다. 그만큼 이게 크리에이터가 되게 취약한 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3대 입법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책임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검수기관 소형센터 의무화, 방위통의 행정처분 지침 수립,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본권으로 AI 워터마크 표시제 확장이고 디지털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이거는 뭐 법무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크롤링 무단 학습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정확성인데 이게 뭐 저희만 이제 그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EU나 미국 같은 거에서도 같이 정합성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제 집행력, 실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플랫폼 법적 책임 제도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에이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억울한 점은 알고리즘의 일방적 결정이고 사람에게 그 호소할 통로가 부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노란 딱지라고 해서 수익화 제한이 대표적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경우에는 수익화 제한 통보를 받아도 이의 신청 횟수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내부 검토가 나오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조회수는 골드타임 지나가고 손실은 보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도 이제 알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EU는 3단계 구조의 이권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DSA라고 시행 중인 모델입니다. DSA 17조에서는 이 삭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 이유를 요구를 합니다. 콘텐츠를 제한하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0조는 내부 이의제기 시스템을 의무화하는데 20조 6항에 특히 그 결정이 자격 있는 직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화된 수단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는 법정의 분쟁 해결을 보장합니다. 인증된 분쟁 해결 기구와 접수 90일 그리고 고도로 부착한 것은 180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DSA에 따라서 설립된 유럽의 인증 분쟁 해결 기구인 어필센터 유럽의 처리 분쟁 그 1,500건의 분쟁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플랫폼의 원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들여다보면은 플랫폼이 자동으로 결정한 상당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명 절차가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안하는 이법 과제는 사유의 구체적 명시, 이 사실관계 적용 그 전체 자동화 그 계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준 위반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고지할 것을 규정해야 됩니다. 이제 뭐 기준 커뮤니티 기준 위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모한 통보로는 이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그 재검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재검토가 자동화된 그 단독 결정으로는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규정만이 있어서는 사실은 그 실제로 권리가 이제 보호가 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처리 기한이나 결과 편집을 했을 때 반드시 이제 로그 이런 신고 내용이나 이런 왜 그 이유를 정지를 했는지 그런 기록에 대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방미통입니다. 2025년에 이제 방미통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즉각적으로 법률 개정 없이도 지침 제정으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엄격하게 말하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침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그
페이스북 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 제한이라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포섭이 될 수 없는, 분명하게 포섭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처분 뭐 지침 같은 형식으로 위반 유형의 법정화, 뭐 인가공소 아까 밀실시 아니면 이유통제유라, 처리기한 초과, 수익 환급 이해, 뭐 국내 대리인 구제 뭐 이런 부분은 사유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시행령을 입법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중강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등으로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식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큰 문제는 해외 사업이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플랫폼들이.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사업법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글로벌 빅테크가 일단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업체 진짜 사무실만 있는 이런 정도를 형식적 대리인으로 지정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국제수단으로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자율업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거 부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해외 플랫폼들을 이제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명센터 운영이나 시정명령 이행 같은 경우에 아까 실질적 책임 주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 의무 통보 이행했다 이 부분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 위반을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인데 AI 기본법 3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그거 과태료 부과한다고 플랫폼들이 이제 위화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대리인 위반을 본사행위로 간주하는 연대 책임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반가운 거는 개인정보 보호 아직 근데 다른 법들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기본권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발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AI 워터마크 표시제, 디지털 퍼블리시티권, AI 프로그램 거부권 이 세 가지로 있는데 AI 기본법이 이미 이제 시행됐습니다. 이제 가시적 표시랑 시행령에서는 기계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화 이렇게 돼 있고 위반 시 이제 시정명령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도기가 1년 이상 운영 중인데 이게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의무 주체가 이제 AI 사업자는 개발자, 공급자, 해외 플랫폼 그리고 고영향 사업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통 플랫폼이나 아니면 최종 이용자 같은 경우는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공개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 플랫폼의 표시 유지 검증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생성자, 배포자, 플랫폼 공동 책임의 구조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좀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이제 제한할 측면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이 부분에서도
같은 경우는 완화 표시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예외 없는 것으로 이제 개성을 입법하는 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터넷정보편공실, 공업정보하고 공안부, 국가감정총국이 공동 이제 발표해가지고 2025년 시행이 된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규율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 이용자까지 의무주체로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EU AI 액트 같은 50조 같은 경우에도 26년 8월 2일부터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합니다. 이러한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개도기간 이후에는 유통 플랫폼의 표시 유주 검증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퍼블리시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사실 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찾자면 부정경쟁 방지법 제2항 제2호 탐욕, 9는 탐욕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대법원 BTS 서거직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 이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부정경쟁 방지법 이 정도로 이제 되려면 주지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아까 말씀 대다수 이제 침해를 받는 그 75% 1000에서 1만 사이의 그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주지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호 대상이 포섭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위 규제 또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상속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존속 기간이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도 사실은 이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판례상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 이 부분이 지금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 5, 30년 보고 A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초상권, 음성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포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같은 그 입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 엘리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AI 음성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최초 입법입니다. 상원 30대 0, 하원 90대 0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노페이크 액트가 2025년 4월 재발의됐고 2026년 5월 개정안이 상원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지금 심의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인격 표지 영리권 입법을 서두르되 AI에 의한 음성 표상 복제를 명시적 침해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크롤링 거부권 옵트아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의 DSA 단일시장 디지털 단일시장 그 지침 4조랑 AI 액트 50조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로 로봇 그 TS 메타태그로 이제 그 거부를 표시할 경우에는 옵트아웃으로 인정을 하고 이걸 무시하고 수집하면 침해로 의제하는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수집 전에 계약서 시점마다 그 신용 확인 분전시 이제 수집 시점에 로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도 이제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는 학습 데이터를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디스클로저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런 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약 공식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CDM이라고 하죠. 텍스트 데이터미 마이닝인데 이 부분에 대한 면책 조항도 없고 오토합 규정도 없습니다. TDM의 면책 조항은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TDM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오토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DM 면책 조항과 오토합 조항이 같이 한 쌍으로 들어가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더구나 문제되는 것은 미국 같은 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그 TX 이 조항 이거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보호 조치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그 TDM을 전면 면책을 추진했는데 이게 그 창작자 역풍을 받아가지고 반대로 이제 그 실패한 정책 사례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쌍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입법 분야 그 중간중간에 그 살펴봤지만 EU 같은 경우에 AI 액트 50조 같은 경우에 기계 판도 표시, 디펙트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고 훈련 데이터 요약 공시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A 그 아까 단일 시장 그 지침 같은 경우에는 EU 제시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EU 제시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 이의 제기 같은 경우에 인간 검수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분쟁의 경우 아까 91, 복잡한 경우에는 181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 위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비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페이크 그거는 이제 심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선진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성자 뿐만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 이용자 전주체 표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에 넓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규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I 기본법 이제 시행이 됐고 이제 표시 의무는 이제 유예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무작정 이제 금지를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설명과 동의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돼가지고 혁신이 이제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인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점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시적 유예 기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이나 풍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성 조작의 사실 공개만 그 부분을 유지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자동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터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단층이 아니라 다층 구조로
가시 표시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뭐 이런 부분,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외 플랫폼 아까 그 집행 불가한 이 집행력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어려운 측면은 국내 대비 그 실제 그런 부분, 이행 보고 부분을 이제 법제하는 공식 의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엠마켓 뭐 광고나 결제망 뭐 연계를 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입법 노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통위에서 알고리즘 제재의 행정처분 지침을 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보시면 그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개선 전기통신 연구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도 이제 그 시정조치 명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즉시 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법률가 입장에서 사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 제도로 반드시 중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통병센터 조항을 신설을 하는 게 크리에이터의 그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작권법에서는 그 TDN 면책 조항과 그 오토화 조항에 대해서 부분이 같이 한 쌍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표준 계약이나 집단 관리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하는 측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묵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5조 그리고 주역이 83%가 5인 미만 연쇄 사업자인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규정을 하는 게 K 콘텐츠의 미래를 육성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귀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용 하나하나 빠짐없이 너무 소중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이 정보와 현장, 평생 종합 토론 세션입니다. 현장과 정보, 산업이 한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훨씬 더 기대가 좀 더 큰데요. 앞서 진행했던 발제에 대한 Q&A 등 궁금하셨던 부분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고, 우선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박범준님, 이피현님, 천윤님, 홍신님, 김영진 교수님, 최원일 변호사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명철 과장님, 마지막으로 DAI 이윤경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며, 천천히 궁금하셨던 부분 각자의 토론의 기능을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박공주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AI를 콘텐츠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때부터 이제 그 채널을 여러 개 파가지고 이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결과 이제 수익창출도 해보고 되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이제 채널 중 이제 2개가 수익창출 정지가 되고 그것도 이제 2개는 채널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사회가 아직 AI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많다고는 생각하는 그 AI 수업 관련해서 근데 또 이제 단순히 그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피해받은 이제 유튜버가 이제 구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진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AI 지금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가 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또 크리에이터의 보호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엄마가 좀 약도하는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사실 국가가 존재하고 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이제 보호 장치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이 사고하는 방식들을 잘 보면 다수결 같은 것들을 하고 사실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잖아요. 이긴 한데 특정한 산업을 키워야 돼서 나머지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나머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못 키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규제가 중요해 아니면 뭐 육성이 중요해 사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성을 시키면서 규제를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어? 인 것 같고요.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 처음 느껴보는 인류가 처음 느껴보고 이제 경험해보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시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규제가 필요한 타임에 규제를 하고 빼야 될 땐 또 빼고 그렇게 좀 시장을 이렇게 딱 한 번에 잘라가지고 유도하고 정답을 내기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범준님께서도 이제 많이 써보셨듯이 이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규제라고 할 것은 없었잖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우리도 경험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많이 느꼈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다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쯤 돼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텀을 두고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좀 가볍게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사실 AI가 주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측은 안 되는데 예측이 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질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럼 나빠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공장님께서도 사례 몇 개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제도나 이런 것들 되게 빠르게 한 국가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후 한국이에요. 사실은 이런 전체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제도하고 안전망들을 만들어간 국가는 한국이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고민들을 하셨던 기록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냐 보다는 지금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제도나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라고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최민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저희 발표나 어떤 정책 자체가 약간 제도 규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봤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AI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지금 예전부터 하시던 크리에이터 분들도 좋아 안 좋아 하기 전에 그거를 사용 안 하면은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이 좀 단축될 수 있는데 그걸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당장 저도 뭐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AI를 통해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어머님이 영상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AI로 쉽게 만든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강의들이 좀 무분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 강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사행처럼 건드려가지고 만든 강의들. 근데 그 강의들을 통해서
저는 이좀 AI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양산형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또 규제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좀 짧은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식품업에서 종사한다고 하면 식품위생안전법을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뭐 몇만 명에서 구독자가 있다, 그걸로 사업, 모바일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법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인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막 이런 교육이 잘 없어서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이 저희 사이들 사이에서 많이 필요로 갔었거든요. 그 교육 내용 중에 항상 2-3시간 정도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아니면 청기언어 이런 교육들이 항상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뭐 AI 관련돼서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단순하게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AI의 문제점 뭐 딥페이크가 뭐 이래서 문제다, AI의 기술이 이래서 문제다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되게 조심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몰라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교육, 그래서 그 교육이 정기적으로 뭐 이런 생태계에 있으신 분들한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교육은 저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질문 두 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사실 저희가 딥페이크 자체가 AI 쓰지 말자는 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어떤 영역을 건드릴 건데 사실 제가 맡고 갖고 온 사례는 다 문제 시대적 사례지 사실 문제 안 되는 수준에서는 사실은 쓰는 게 당연히 맞고 맞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알아보시는 그런 좀 이제 정책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문체도 똑같이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동일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완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방미통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적어놓긴 이게 과연 단일 부처 하에서 크리에이터 돈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딥페이크 문제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곳이 문체부, 그다음에 당일 기관은 경찰청, 거기 범죄니까 기사 보호해야 됩니다. 정보 보호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한 3년 동안 제가 계속 과제 나온 것들을 봤는데 동일한 게 계속 나와요. 부처별로 동일한 과제들이 중복으로 나오는데 근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형태의 좀 유기적인 접근들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방통위 방송 지도부의 한원철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제작 지원이라든가 컴플렉스 입주, 세무 의무 상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진행을 해서 이제 이 권리보호 쪽에 세미나에 좀 초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크리에이터 이런 쪽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하나의 산업분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교육 5조 원, 공정하자, 정말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직업들에서 이제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쪽은 이제 많은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규제 쪽은 또 입에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작년 10월에 가격에 있다가 이제 방통위로 일단 좀 넘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크리에이트 산업에 이제 짓는 부분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통위에서는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원하시는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공유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옆에 이제 와주신 탈북민이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관련된 업무를 이용자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AI 윤리로는 이제 뭐 가계부, 저작권, 오사업체 공체부, 등의 대리인 과정 방법 운영은 공정의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퍼블리스티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관련이고 이제 많은 부처에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해외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분들이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렇게 실효성 면의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부처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커다란 산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각 부처들이 각 산업에 약간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금 AI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위통해에서 지금 인공지능 중에 현황 뭐랄까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원장님께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네, 안녕하세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이용자분과 권하진 양반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방위통일로 개편이 되면서 진흥뿐만 아니라 사실 규제도 저희가 한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크리에이터분들 역시도 저희가 방위통일에서 보호해야 하는 이용자의 하나의 범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생성물 표시세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본법 131조에 따라서 투명성 의무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딥페이크 등의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기본법상에서는 AI 사업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 단계에서는 뭐 의무가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유통관에서는 현재 규제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위통위에서는 만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좀 보완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이주희 의원님께서도 관련 개정안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입법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님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사안이라서 좀 속도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알고리즘이나 인간공주 체계나 AI 프로그램 거부권 등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이제 관련 부서에 관련 내용 전달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상세히 검토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AI 그 생성 표시대 같은 게 이제 보면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쪽에 약간 이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텍스트 형태, 뭐 뉴스도 언론도 되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들은 생성형 AI에 그냥 계속 저희들 스토링에서 그냥 끌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다 이제 거기에 노출되는 것까지 저희는 좋은데 그게 다시 재사용되고 그래서 계속 동일한 컨텐츠나 유사한 컨텐츠가 내가 만든 건데 계속 중복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 채널에는 악영향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플랫폼도 해외 플랫폼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내 플랫폼들은 이렇게 중복되는 컨텐츠가 많은 그런 그 채널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식의 이제 뭐 로직이라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텍스트 컨텐츠의 중복 사실 저희가 AI 생성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과기부에서 지금 이미 마련하고 계신 AI 기본법이랑의 좀 정확성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법상에서도 아마 텍스트 부분은 좀 제외돼서 규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만법 개정안 때 발의된 개정안들
보시면 텍스트라는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는데 말씀 주신 그런 텍스트 관련 텍스트 같은 그런 생성물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출처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저희가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답변, 사실 좀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회사가 뭔가 종류의 딥페이크는 다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탐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문장 단위로 예전에 이제 퍼플렉시트라고 하는 그 문장의 유사도를 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로는 더 이상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다 학습해버렸거든요. 이미 그게 자꾸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하기가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워터마크를 넣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깨집니다. 넘어가는 단계에서 깨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지는 워터마크가 근거가 되거든요. AI를 했다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교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 논문을 AI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글로벌로 되게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보고서 쓴다 그것까지 오케이. 근데 과학적인 글쓰기에 AI를 그냥 그대로 넣다 빼는 행위들이 이제 같이 공조하는 교수님들한테서 제가 발견이 돼요. 왜냐면 맨날 이거 적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논문을 보내면 당연히 알고 느낌이 이상한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텍션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면서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AI의 삶이냐 아니냐랑 유사한 컨텐츠를 가져가느냐 구분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이제 KCI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한 유사도 검색을 해줍니다. 유사도 몇 %인지를 내 학회에다가 제출할 때 그 제출을 해야 돼요, 같이. 근데 유사도랑 문장을 동일한 걸 썼냐면 표절이죠. 유사도, 표절, AI 활용이 다 각기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AI 기본법에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등이라고 썼기 때문에 텍스트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긴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콘텐츠를 포매팅해서 수출을 했잖아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남미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누가 이제 대표님 거를 텍스트 크롤링이라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안 해봤는데 영상 하나 가져서 영상에다가 STT 써가지고 다 떨군 다음에 얘 인공지능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줘 하고 얘 다시 영상으로 만들면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포맷적으로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거는 판단하는 거예요. AI를 썼지만 AI 문제가 아니라 표절 문제로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연결해서 의원님들께 좀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면 다양한 길을 좀 터줘야 되지 않을까. 네, 방식이. 그래서 플랫폼이 이거를 완벽하게 채팅할 수 있는 툴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 플랫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인책도 줘야 되고 규제도 줘야 될 것 같고 작은 회사를 혹은 작은 곳에서 이거 다 할 수 없다 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방식의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업에 쌓여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일어나야 돼가지고 먼저 말씀 주신 것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입법이라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AI 기본법을 24년 동안 과방위에서 정말 숱하게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제일 많이 열렸던 아마 토론회가 AI 관련한 토론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AI 기본법에도 여전히 허점이 많고 우려하시는 부분, 고용형 AI, 워터마크 표시제, 과도 바트리오모 위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미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3년 유예를 원했지만 어쨌든 계도 기간 1년으로 양보를 얻어냈고요. 계도 기간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건데 그리고 오늘 새로 말씀하셨던 데이터 프롤링과 프롤링 거부권, TDM 면책권 등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국가연구 데이터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AI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프롤링이 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많은 것들을 AI 기본법에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거의 위원님들과 우주위원님과 많이 논의하고 검토해서 수기를 거쳐서 개선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쪽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 이제 AI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좋은데 혹시 그 보통 대부분의 이제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해외 쪽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통이 과장님께서 계셔서 이제 보통 입법을 하고 이제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도 해외 본사들이 특히 따르지 않거나 이제 공고나 시정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뭔가 법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 집행하는 이런 후속 입법이 또 있는지 강제력이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플랫폼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제가 이미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기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법안에 대해서 한 번씩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미 법안 의원 발의가 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피해자 면책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정안을 다른 의원님들이 더 발전된 안으로 내놓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 방위통의 의견을 받아서 더 나은 법안들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교수님의 발제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터님들 두 말씀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먼저 말씀드린 후에 이 안에 어떻게 지금 오늘의 이 논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에 제가 후속 제도 고민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AI 기본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도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사업법 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야기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주제 관련해서 유관한 부처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마를 물론 현행법 기준으로 볼 때는 잘 타야 될 상황이긴 하나 저는 이 주제 하나가 이렇게 유관한 부처가 많은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디지털 생태계가 그렇게 변화해 왔다는 하나의 또 증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변호사님도 현행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일부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국회에 작년 7월 23일에 들어왔거든요. 비례승계를 가동에 들어와서 이제 만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작년 말에 그 정보통신망법을 좀 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느낀 것이 지금 현재 그 디지털 생태계를 온전하게 제대로 다양한 층위에서 규율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법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정통망법, 정보통신사업법 그 외에는 사실 뭐 AI 관련해서 전체 이제 골자리 AI 기본법도 AI 관련해서도 여러 지금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는 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용의 촉진 측면이라기보다는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형태의 종합적인 법제가 없다는 것. 그게 가장 문제고 아마도 그래서 오늘 이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 층에서 좀 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의식이 작년에 많이 들어서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전반적인 우리 디지털 서비스 법제에서 플랫폼 이용자를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를 만드는 것. 지금 그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차례 전문가들 모시고 한 8에서 9차례 정도 세미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한 8월 정도 되면 일정 정도 윤곽이 잡힌 한 초초한 정도의 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우리 이제 발제해 주신 두 분께서는 필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에서 바로 이 크리에이터와 관련한 이 제도를 저희 통합법제에 넣는 작업에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제가 따로 교수님과 변호사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특히 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제가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뭐 6대 과제 내지는 3대 과제 형태로 제시해 주신 이 안들을 반드시 좀 그 내용 중에 좀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서 이후에 후속작으로 꼭 좀 같이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그래서 그 질문하셨던 이게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결국에는 해외 사업자들인데 이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통상 문제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외교부, 각종 이제 국제 통상 관련한 업무기관들이 가장 먼저 그 법안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막 주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마 시중에는 이것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게 강화됐다 이런 측면이 아마 부각돼서 얘기가 되었겠지만 사실 이 법안 준비하는 초안에 제가 참여하면서 저도 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사실 아까 이제 개보법 말씀하셨지만 그 개보법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실효성이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실제 이 국내 대리인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해외 사업자들이 강제 낼 수 있는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것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번에 만드는 이 법안에는 그 통상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금 적어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책임성은 가져갈 수 있게끔 그 국내 대리인 제도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개편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실제 이 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많이 답답해하실 거예요. 답답한 측면이 계실 텐데 여기 누가 말씀하셨죠? 그 법이 실제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 입법이 되고 그 법이 실제 시행되면서 어떤 현실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저도 이제 변호사를 일하다가 들어와 보니 막상 실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주신 문제의식을 충분히 제가 오늘 캐치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 그 통합법제에 꼭 담아내고 가급적인 이것을 좀 하반기에 여러 기관과 여러 단체들과 좀 수기를 거치면서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우리 크리에이터 협회에서 좀 충분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이런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기존 법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제를 해주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발전한 형태의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영상 만들고 있는 홍시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크리에이터 권리 침해 중에서 이제 카피캣 양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냥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뭐 딥페이크처럼 바로 컨트롤식, 컨트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검수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을 만드는 창작 같은 경우는 얼굴, 목소리 말고도 그 영상의 영상이라든지 편집 스타일 또는 약간의 뭐 특정 뭐 단어라든지 또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터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AI가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학습을 해서 그런 느낌의 영상을 또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시고 그렇게 되면은 막상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원조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원조 창작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법적 보호제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많은 이런 제도를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카피캣 양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부정경제 관리법 일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을 거절할 거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법하고 좀 약간 관련은 없는데 최근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용을 하면 가중치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는 사실은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뭐 인용이 되면은 그 크리에이터의 뭐 지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정경쟁 금지법 방금 말씀 주셔가지고 아까 표현의 자유침해 변호사님 장표에 예술품자하고 표현 예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거 기준은 어떻게 하지? 없거든요. 뭐가 품자고 뭐가 예술이지? 제가 해놓고 왜 예술인데 주장하면 예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뭐 그게 사이테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행위인지 혹은 복제한 행위인지 간에 그거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으면 그게 명확하게 그 의도가 있거나 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좀 책임을 묻는 게 어떨까 싶긴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법제 모르는데 부정경쟁 금지법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류의 것들이 좀 뉘앙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이건 의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저희가 결국에는 그 신원인증과 관련된 일들 같이 하고 있어요. 남의 목소리를 전조해가지고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그거 하다 보면 결국에 필요한 게 블록체인하고 DID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쓰지 않아. 이거 쓰게 해야 돼. 사실은 결국엔 이게 어디에 기록되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이력 추적이 안 되니까 사실 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력 추적이 명확하게 되면 아까 TDM 같은 경우도 문제 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추적이 명확하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도대체 왜 안 쓰지?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써요.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건 정말 분명히 만든 이유가 다 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안 쓰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오히려 정답이 여기서 테크니컬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따로 좀 만나서 얘기해. 법은 정말 깊게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꼭 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제 말씀 아직 못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네, 말씀 먼저 드리는 건데. 네, 윤경 대표님 사실 네, 계시고 제가 하나 AI 크롤링 거부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이게 크롤링인데 저도 이게 재분경해서 그냥 같이 이제 발언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 크롤링을 거부한다고 데이터 오염이 안 될까라는 또 의문이 순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좀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새로운 뭐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마다 뭐 지자체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안 보면 기술 생태계를 오히려 이제 발전도 지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예전 얘기지만 가짜뉴스도 제2의 닌텐도 DS를 만들었다, 제2의 알파고를 만들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홍보가 좀 덜 되거나 아니면 이 국가의 R&D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국가 R&D 연구과제라고 하면 영수증 정도밖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그 방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AI 생태계에서 뭐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은 뭐 크리에이터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가장 중점을 두는 플랫폼의 의무와 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 저희 뭐 AI 훈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맞게 뭐 디테일한 것 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하시고 입법 활동을 하실 건지에 대한 뭐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제가 또 집권 여당의 의원인 만큼 저희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범위를 그 방향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고 또 그 방향의 범위와 함께 저도 좀 같이 연동이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AIDC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짜 그러니까 AI 3D 강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하나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쭉쭉쭉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엄청난 그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럴 텐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또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급변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특히 지금 우리 유튜브 생태계도 너무나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 AI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지켜낼 것인가가 제가 요새 가장 가지고 있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조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심각하게 빠르게 직업이 대체될 수 있는 어떤 직군들부터 시작해서 직업의 어떤 대체나 직업의 손실이 아니라 직업의 이전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연구를 해야 되고요. 모르긴 몰라도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30 세대신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20 특히나 청년 세대가 이 지금 변화에 가장 좀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AI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구조 성장, 지역균형 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생태계가 AI 플러스 저는 요새 이제 양자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AI 양자와 같은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그것을 또 우리 산업계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놓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기본사회로 부를지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부를지 명칭을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좀 AI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가 토론 등등을 좀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우리 여기 디지털에서 업을 하시는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때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오늘처럼 내주셔야 저같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단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제 데이터로 공공데이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스포츠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 업을 10년 좀 넘게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어가는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관장하는 중심을 잡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도 다르고 그리고 또 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부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의 자산이 공공의 자산이 데이터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처나 아니면 부처 간의 협의체나 TF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가 데이터 지금 방미통에서 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데이터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공모부 때 국가 데이터청 그 업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제 포함 얘기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컨트롤러 역할을 해나가고 좀 말씀하신 거를 저도 듣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데이터처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일단 공공 데이터 영역만큼은 이제 국가 데이터처가 어느 정도 표준화나 이쪽으로 노력을 할 거는 하고요. 일반적인 이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가정정부가 디지털 데이터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통계에서는 이제 영상 데이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AI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밀도 높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논의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현장에서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요. 저의 어깨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주최해 주신 크리에이터 협회 그리고 교수님 전원사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크리에이터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과 사진 촬영으로 오늘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